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강의할 이현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언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주로 어떤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과 함께 예방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째입니다. 10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원은 엄청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8.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좋은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의존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스마트폰만 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인근에 카페나 식당을 가면 이런 장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앱을 틀어주면서 아이에게 영어 공부나 수다 공부를 시킨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학습 효과가 났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가족들과 스마트폰 사용 지침이 일치합니까? 다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 간에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끼리 다퉈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스몬비 현상, 이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4차 혁명 시대에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스마트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이 스마트한 시대를 준비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채워야 하자는 목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끊김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켜서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디지털 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80조 8항에 의해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과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전까지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국가통계명칭 변경에 의해서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에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후로는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의존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초중고 학생, 성인에 비해서 2배가 높은 과의존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초중고 학생들은 반기별 1회,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대학생 또한 의무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이수율이 70%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원생이 100명이라면 적어도 70명은 교육을 시켜야 하겠죠. 교육을 실시하셨으면 스마트 심센터 홈페이지에 매년 2월에서 4월에 온라인으로 통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매년 2월에서 4월 보고할 교육이 올해 실시한 교육이 아니고요. 그 이전 해에 실시한 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실시한 교육은 2019년도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 2019년도에 실시한 교육은 2020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의 기관명과 그다음에 작성자의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실시 여부와 내용, 인원, 횟수, 시간을 설문지 형식으로 체크하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따로 파일을 첨부해서 보고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제출하기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념 및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이르는 과정은 2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지루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의존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내성이 생겨서 지루함이 잠깐만 느껴져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찾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과정이고요. 강박적으로 불안을 견디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찾는데요. 의식적으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금단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용이 습관화가 되면 과의존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현저성은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을 척도를 진단하는 요소로 현저성과 이용 조절력, 문제적 결과를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저성은 우리 생활에 스마트폰의 이용 정도가 아주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충동적으로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것에 집중을 못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생각이 간절하다면 현저성의 증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놨으나 자율적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조절 실패라고 합니다. 현저성이 증가하고 조절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가족들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다툼이 증가하거나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문제적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을 내리는 척도는 2종류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인 고령층 진단 척도와 유아동 진단 척도가 있는데요. 청소년 성인 고령층은 대상은 다르지만 질문지는 같습니다. 단 진단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은 23점부터 30점까지가 잠재적 위험군이고 31점 이상이 고위험군입니다. 성인은
24점에서 28점이 잠재적 위험군, 29점 이상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대상별로 진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시하는 대상에 따라 진단 기준을 잘 분류하셔야 합니다. 자, 유아동 관찰은 어떻게 할까요? 유아동은 본인들이 직접 이거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대신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유아동용 진단 척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조절 실패입니다. 조절 실패의 문항이 세 문항이 있는데 이 세 문항은 역제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항은 1, 2, 3, 4점인데 조절 실패는 역채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변환을 하신 다음에 체크되어 있는 점수를 다 더하셔서 총 합산을 내시면 되는데요. 그 합산 결과가 잠재적 위험군은 24점에서 27점, 고위험군은 28점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데요. 점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셋 중에 2개만 해당이 돼도 잠재적 위험군에 들어가고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면 고위험군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 사용자군은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잠재적 위험군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이 되고요. 이미 문제가 깊어져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서 치료나 치유를 받아야 할 상태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을 대해서 내가 실시해보고 싶고 나의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러시면 수시로 스마트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여기에다가 해당 사항을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여러분의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현황과 과의존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유아 중에 6세 이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10명 중에 6명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가 12개월 이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스마트폰 자극이 노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대만 같은 경우는 0세에서 만 2세의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하면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 벌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170여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그만큼 이 영유아 시기에 발달에 있어서 스마트폰의 자극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좀 더 법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발표합니다. 자, 그 발표 결과를 보면 유아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과의존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6에서 9세의 아동이 3에서 5세의 아동보다 과의존율이 높습니다. 자,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유아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으로는 안 주고 싶지만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지워주는 경우, 또 나는 별로 안 주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사용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더 열심히 보여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결코 스마트폰으로 학습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크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집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공장소나 자동차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옆에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과의존 위험성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과의존일 경우에 그 자녀도 과의존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청소년도 그렇고 유아동도 그렇고 부모의 사용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다른 대상들은 조절 실패가 가장 많아요. 약속한 시간만큼 지키기 어렵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유아들은 현저성의 요인이 가장 높습니다. 한번 떼쓰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충동이 들어온다면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스마트폰을 쟁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마 현저성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자,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뇌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다음에 발달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자, 영유아기는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해마 발달에 민감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기에 스마트폰 동영상이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우뇌와 좌뇌가 균형 있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동영상은 좌뇌만을 강하게 자극시킵니다. 강하게 좌뇌를 자극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우뇌의 기능은 떨어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과 같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언어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자, 언어 발달의 핵심은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동영상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은 단방향 소통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 간의 상호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성장하면서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학습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느냐? 연구 결과 뇌 활동을 떨어뜨려서 결과적으로는 공부에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극은 후두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후두엽으로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이 전두엽 앞으로 와서 생각을 하고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런 자극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후두엽에만 머물러 있어서 전두엽까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요구하면서 스마트폰의 과의존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사례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나왔던 사례 중에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식당에서 동영상 보는 아이들, 자녀만을 강하게 자극을 해서 우뇌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을 배워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주는 아빠 사례 기억나십니까? 그 사례도 결코 좋은 사례가 아님을 여기서 증명을 해주고 있죠. 결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어를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 듣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말하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부부 사례 기억나십니까? 그 사례 또한 공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학습을 시킬 때에 다른 방법을 고안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자, 애착과 발달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자, 모모 세대를 아십니까, 여러분? 모모 세대. 모모 세대란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를 모모 세대라고 합니다. 모모 세대의 특징은 애착의 대상이 부모인 사람보다 기계가 더 애착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고즈키는 인간의 발달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 경험들이 내면화를 통해서 개인의 발달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모모 세대의 애착의 대상이 스마트폰인 우리 아이들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더 익숙해져 있는 거죠. 애착에 대해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한 학자 할로우가 있습니다. 이 할로우는 원숭이에게 두 종류의 엄마를 제공합니다. 철사에다 우유병을 묶어놓고 또 한쪽은 헝겊으로 묶어놓은 엄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원숭이는 배가 고플 때만 우유병이 있는 철사로 가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다 부드러운 헝겊 엄마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접촉하는 위안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세상과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실험이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형성된 애착은 세상과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스마트폰의 애착이 형성되기 이전에 부모님들이 좀 더 따스한 접촉을 통해서 우리 아이와 애착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가이조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VDT 증후군을 아십니까?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체적인 현상인데요. 눈에는 안구건조증이 나타나고 목에는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나고 손목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영향으로 스몬비족이 있는데요. 스몬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도로를 걸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것이 마치 시체처럼 생겼다 해서 새롭게 나타난 신조어입니다. 이 스몬비족은 도로 위의 폭탄입니다. 교통사고 유발의 주요 요인인데요.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17,000원에서 39,000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1년에 연달아 3번이 적발되면 11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퍼빙을 아십니까? 퍼빙은 폰과 스누빙의 합성어인데요. 이거는 대화할 상대를 앞에 놓고도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퍼빙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강박을 일으키고요.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부모 교육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부모 상담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달 주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세 이전에는 아이가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교육용 앱보다는 책을 읽어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과 인지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용 앱보다는 책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양당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을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 6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오감을 자극하는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 6세에서 만 12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에게는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부모와 같이 정한 다음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스마트폰 과의존은 부모의 영향력이 큽니다. 부모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사용 습관을 함께 점검하고 남편과 아내의 스마트폰 지도를 양육법을 통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는 무한 사용하게 하고 엄마는 1시간만 사용하게 하면 아이가 그 사이에서 더 폭을 넓게 가진 사람들의 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서는 엄마와 아빠가 그 뜻을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로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바른 자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미 부모가 교육을 놓쳐서 이른 시기에 과의존에 노출되었다면 서서히가 아닌 단번에 끊게 해주셔야 됩니다. 2단계에서는 부모님의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거의 아이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앱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스마트폰에 유해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유해 요소가 있다면 정리를 해주세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앱 중에 아이들이 보면 안 될 자료가 있다면 따로 암호를 설정해서 아이들이 이 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스마트한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면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서 차후에 디지털 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